저는 올해 36입니다. 주변에서는 늦은 결혼이라고 했지만 저는 전혀 조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일에 집중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이 남자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주선한 소개팅 자리였는데 첫인상부터 괜찮았어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성실해 보였고 말투도 차분했습니다. 누나, 저 이런 자리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저도 소개팅은 오랜만이에요. 편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남자친구인 정호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저는 제 직업을 솔직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주얼리 관련 일을 한다고만 했죠. 사실 저는 작은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정도 연애를 했을까요? 정호가 갑자기 본인의 부모님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던 터라 흔쾌히 응했어요. 처음 만난 시댁 식구들의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시아버지도 과묵하지만 친절하셨어요. 수연 씨, 우리 정호가 좀 어리버리한 면이 있는데 잘 부탁드려요. 아니에요, 어머님. 정호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우리 며느리 삼으면 정말 좋겠네. 우리 가족은 원래 서로 돕고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때는 그 말이 단순히 화목한 가족이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자주 연락을 하셨어요. 수연아, 밥 먹었어? 요즘 바쁘지? 같은 시시콜콜한 안부 전화였죠. 저는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혼인신고를 서두르셨습니다. 수연아, 결혼식은 천천히 준비해도 되는데 우리 혼인신고는 먼저 하는 게 어때?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어머님 보통은 결혼식이랑 같이 하지 않나요? 아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가족 된 건데 종이 한 장 빨리 쓰는 게 뭐가 어때서. 남자친구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누나, 엄마 말이 맞아. 우리 진심은 이미 정해진 거잖아. 혼인신고 정도는 미리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었고 혼인신고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 2달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양가 친지들만 모여서 조촐한 식사 자리를 가졌죠. 모두가 축복해줬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며칠 뒤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가족회의 같은 거 할 게 있어서. 가족회의요. 무슨 일이신데요? 오면 알아. 정호도 오니까 너도 꼭 와.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내일 시댁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는데? 아, 그거? 엄마가 할 얘기 있다고 하시던데. 별거 아닐 거야. 정호의 태도가 평소와 달리 어색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다음 날 저녁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정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서 와 수연아, 앉으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아 계셨고 시아버지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계셨어요. 정호는 제 옆에 앉았지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너를 부른 이유가 있어.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 얘기를 솔직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니까 알아야 할 것들이 있거든.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우리 집에 빚이 좀 있어. 빚이요? 2억 정도 돼.
네 시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생긴 거야. 지금 매달 이자만 갚고 있는데 솔직히 힘들어.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빚이라니. 2억이라는 금액도 너무 크더라고요. 하지만 가족이 어려우면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연아, 네가 도와줘야 해. 너 월급 얼마 받아? 네? 월급이요? 응, 정호한테 들었어. 네가 주얼리 회사에서 일한다며. 거기서 월급 꽤 받는다고 했던데. 저는 정호를 쳐다봤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연아, 이제 우리 집 식구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네 월급 전부 다음 달부터 나한테 보내. 네? 그게 무슨... 돈 관리는 내가 할게. 어차피 너희 둘이 같이 사는 거 생활비는 내가 따로 줄 테니까 걱정 마. 중요한 건 우리 집안의 빚을 빨리 갚는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월급 전부를 달라고요? 그것도 제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요? 어머님, 그건 좀...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하고 싶은데요. 일정 부분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전액을 드리는 건...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 지금 싫다는 거야? 아니, 싫다는 게 아니라 각자 버는 돈은 각자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요즘은 부부도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추세인데.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시아버지도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 들은 건가? 가족끼리 어려울 때는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물론 돕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제 월급 전부를 드리는 건 좀... 시어머니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가족끼리 내 돈, 네 돈이 어딨어? 우리 정호가 번 돈도 다 합쳐서 같이 쓰는 거야. 너만 특별 대우 받으려고?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뭐? 네가 우리 가족 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 가족이 힘들 때 외면하는 사람이 무슨 며느리야?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분이 혼인신고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은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이 얘기 알고 있었어? 정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엄마가 그러시는데 어떡해. 지금 어머님 편을 드는 거야? 우리 결혼 전에 이런 얘기 왜 안 했어? 그게 누나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가족인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까지 이미 이 계획에 동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처음부터 저를 돈줄로만 생각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하는 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빚만 갚으면 우리도 편하고 너희도 편하잖아.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월급 통장이랑 카드 내놓으면 돼. 월급 통장까지요? 당연하지. 내가 직접 관리해야 투명하잖아. 너 혼자 관리하면 어디다 쓸지 모르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강요였어요. 아니, 거의 착취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언제 월급쟁이라고 정확히 말한 적도 없는데 남편이 멋대로 추측해서 어머니께 말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해졌어요. 저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뭔데? 제 빚도 같이 갚아주실 거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저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네 빚? 네, 저도 빚이 있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켜서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거기에는 제 명의로 된 대출 내역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보세요, 3억 조금 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아버지도 눈이 커지면서 제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화면을 확대해서 대출 상세 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행 이름도 나와 있고요. 대출 일자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너 그런 빚이 있다는 걸 왜 말 안 했어? 어머님도 2억 빚이 있다는 걸 결혼 전에 말씀 안 하셨잖아요. 가족이 됐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잠깐만, 이게 무슨 대출인데 3억씩이나 돼? 대체 그 돈을 어디다 쓴 거야? 개인적인 용도로 쓴 거라서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말씀드리기 어렵다니? 우리가 가족인데 그런 것도 못 물어봐? 아까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족끼리 내 돈, 네 돈 없다고. 그럼 제 빚도 우리 빚이고 어머님 빚도 우리 빚 아닌가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야, 이게 무슨 사기야? 3억이나 되는 빚이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가 널 며느리로 받아줬겠어?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빚이 있으면 며느리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지. 빚쟁이를 누가 며느리로 들여? 너 완전히 사기친 거잖아.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저를 쳐다봤어요. 누나, 이게 진짜야? 정말 3억이나 빚이 있어? 맞아. 그래서 매달 이자랑 원금 갚느라 힘들어. 그러니까 어머님, 우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빚 갚는 거 도와드릴 테니까 어머님도 제 빚을 같이 갚아주시면 되잖아요.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헛소리야? 우리가 왜 네 빚을 갚아줘야 해? 아버님도 저한테 똑같은 요구하신 거잖아요. 제 월급으로 아버님 빚 갚으라고 하셨으면서 왜 제 빚은 안 갚아주시려고 하세요? 그건 우리 집안 빚이니까 그렇지. 너 혼자 진 빚은 네가 책임져야지.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댁 빚은 시댁에서 책임지셔야죠. 저는 이제 갓 며느리가 됐을 뿐인데 왜 제가 2억을 책임져야 해요?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버릇없이 구는 거 알아? 우더른한테 말대꾸 하는 게 어딨어? 말대꾸가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님도 아까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하셨잖아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3억이나 되는 빚이 있으면 결혼 전에 말했어야지. 이건 사기야, 사기. 사기? 어머님이 2억 빚 있다는 건 말 안 하고 나한테만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야? 그건 다르잖아. 우리는 가족 빚이고 너는 네 개인 빚이잖아. 결혼하면 가족 재산도 공유되지만 빚도 공유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더욱 격분했습니다. 지금 법 타령해? 네가 우리 아들 이용하려고 결혼한 거 다 들통났어. 이용했다니요? 그건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짓 아닌가요? 혼인신고 그렇게 서두르신 것도 처음부터 따뜻하게 대해주신 것도 다 제 월급이 목적이었던 거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널 이용했다고? 아니면 뭐예요? 결혼하자마자 월급 통장 내놓으라는 게 정상인가요? 시아버지가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우리 정우 이혼할 거야. 좋아요. 저도 이혼하고 싶었어요. 제 대답의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제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이혼한다고? 네,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안 맞는 것 같아요. 혼인신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혼도 간단하겠죠. 정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누나, 잠깐만. 진짜 이혼까지는. 왜? 아까 사기 결혼이라고 했잖아. 사기꾼이랑 살고 싶어?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이혼하면 네 빚은 어떡하고? 제 빚은 제가 알아서 갚을게요. 어차피 혼자 감당할 생각이었으니까요.
어머님도 2억은 어머님이 알아서 갚으시면 되고요. 아니, 그게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재산 분할이요? 저희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재산 분할이에요?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도 없는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제가 만만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걸요. 시아버지가 정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는 무슨 빚 있는 여자를 만나냐?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누나가 그런 빚이 있을 줄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이혼 서류는 제가 준비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잠깐, 수연아, 우리 너무 흥분했나 봐. 일단 앉아서 다시 얘기해보자.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이 집에서 원하는 건 며느리가 아니라 빚을 갚아줄 사람이라는 거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는 누구의 돈줄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정호 씨는 좋은 짝 다시 만나 빚이 없는 사람으로.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차에 타서 핸들을 잡았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차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이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봤습니다. 시댁을 나설 때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아무렇지 않았는데 차를 운전하면서 점점 현실이 실감났어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혼을 결심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을 때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정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하자. 엄마가 너무 흥분하셔서 그런 거야. 이해해줘. 저는 한숨을 쉬며 문자를 지웠습니다. 이해해달라고요? 뭘 이해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문득 결혼 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인신고를 그렇게 서두른 것과 따뜻하게 대해주시며 자꾸 우리 가족은 서로 돕고 산다고 강조하셨던 것. 그게 전부 오늘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친정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어제 시댁 갔었지? 어떻게 됐어? 엄마, 나 이혼할 것 같아. 뭐? 이혼?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소리야?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설명했습니다. 시댁의 2억 빚, 제 월급을 통째로 달라는 요구, 그리고 제가 3억 대출이 있다고 말했을 때의 반응까지요.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너를 이용하려고 한 거구나. 혼인신고를 왜 그렇게 서두르나 했더니, 엄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럼 요즘 누가 혼인신고를 서두르니? 그때 뭔가 수상하다 싶었는데 네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넘어간 거지.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 더 화가 났습니다. 주변에서 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저만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나 정말 바보 같았어. 어떻게 이렇게 속을 수가 있지? 수연아, 네 잘못이 아니야.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은 아니잖니.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엄마와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결혼 전 일들을 더 자세히 떠올려 봤습니다. 정호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정호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유독 제 직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복지는 좋은지. 당시에는 저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전부 정보를 캐내려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연 씨, 주얼리 회사에서 일한다며? 요즘 그쪽 업계가 잘 되지? 네, 그럭저럭요.
월급도 꽤 받겠네. 젊은 나이에 대단하네. 우리 정호는 중소기업이라 그렇게 많이 못 받거든. 당시에는 그냥 제 직업이 괜찮다고 칭찬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 경제력을 파악하려는 질문이었던 거죠. 심지어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수연아,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해. 뭐든지 같이 나눠 쓰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그래. 너도 우리 며느리 되면 그렇게 지내야 해. 그때는 따뜻한 가족이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 복선이었던 거예요. 같이 나눠 쓴다는 건 제 돈을 뺏겠다는 의미였고 서로 돕는다는 건 제가 일방적으로 돈을 대라는 의미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혼인신고를 서두른 것이었어요. 결혼식 2달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신고는 그냥 종이 한 장일 뿐이야. 우리 마음은 이미 가족이잖아. 빨리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면 좋겠어. 종이 한 장. 그 종이 한 장으로 법적 가족이 되면 제 월급을 요구할 명분이 생기는 거였죠. 그리고 제가 거부하면 가족될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울 수 있고요. 저는 노트북을 켜서 혼인 전 재산 형성과 혼인 후 재산 분할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고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제 사업체도 결혼 전부터 운영하던 거였고 대출도 결혼 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혼해도 재산 분할해서 크게 손해볼 일은 없었죠. 그날 오후에 정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누나, 우리 일단 만나자. 만나서 뭐 할 건데? 얘기 좀 하자. 엄마가 좀 심했어. 인정해. 근데 이혼까지는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당신네 가족이 나한테 한 짓이 더 심하지. 누나, 그건 우리 집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이해해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야, 솔직하게 물어볼게. 너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내 월급으로 집안빚 갚으려는 계획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정호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침묵은 긍정이지. 너도 공범이었네. 누나,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계속 그러시는데. 어쩔 수 없다고? 결혼 전에 솔직하게 말할 수는 있었잖아. 우리 집에 빚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그럼 내가 그걸 듣고 알아서 판단했을 거야. 근데 당신들은 나를 속였어. 속인 건 아니고. 아니면 뭔데? 혼인신고 하고 나서 갑자기 2억 빚 얘기하고 내 월급 통장에 카드까지 달라는 게 정상인 거야? 정호는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정우야,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3억 빚이 있다고 하니까 당신네 가족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당신네가 한 짓은 사기가 아닌 거야? 그건 우리는 가족 빚이고 누나는 개인 빚이잖아. 가족 빚이든 개인 빚이든 결혼 전에 알려줬어야지. 너도 빚을 숨긴 건 잘못이야. 인정해. 근데 당신네도 똑같잖아. 아니, 오히려 더 나빠. 나는 내 빚을 내가 갚을 생각이었는데 당신네는 내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잖아. 누나, 이혼 서류 보내줄게. 조용히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 결혼은 애초부터 잘못된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조언도 구했고요. 다행히 재산 분할 같은 복잡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조용히 정리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해야 하는 건데 저희 결혼은 속임수로 시작됐습니다. 진짜 사기꾼은 제가 아니라 시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죠. 아니, 어쩌면 딱 적당한 때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늦었으면 빠져나오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시댁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정호가 문자를 보냈고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날 담당 변호사님이 제 상황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제적 목적으로 결혼을 이용하는 케이스죠. 다행히 결혼 기간이 짧아서 재산 분할 문제는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네. 상대방이 동의만 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이 거의 없으니까요. 다만 상대방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자료요? 네. 하지만 상대방의 사기 결혼 의도가 명확하다면 오히려 저희 쪽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시댁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시댁에서 대화를 하던 도중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핸드폰 녹음기를 켜두었거든요. 그 녹음 파일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상대방이 혼인 직후에 경제적 요구를 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불리한 위치는 아니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지난번에는 내가 좀 흥분했나 봐. 미안하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지금 와서요? 이미 늦었어요. 저 이혼서를 준비했어요. 수연아, 진짜 이혼할 거야? 우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내가 생각을 좀 바꿨어. 네 월급 전부는 안 받을게. 그럼 딱 절반만 주면 돼. 절반이요. 응, 절반만 보내면 돼. 그 정도면 괜찮잖아?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직도 제 돈을 노리고 있다니요. 저는 한 푼도 드릴 생각 없어요. 제 돈은 제가 쓸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순간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아까 미안하다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였고 다시 날카로운 목소리로 돌아왔어요. 가족이 어려운데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혼인신고도 했으면서. 혼인신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서두르신 혼인신고? 그게 바로 어머님의 계획이었잖아요. 법적 가족 만들어서 제 돈을 요구하려고요. 뭐? 계획이라니? 우리가 너를 진짜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그런 거야. 그럼 제가 3억 빚이 있다고 했을 때 왜 사기꾼이라고 하셨어요? 왜 이혼하자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네 빚이 너무 커서 놀라서 그랬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같이 갚으면 되잖아. 그때는 제 빚 보고 이혼하자고 하시더니 지금은 같이 갚자고 하세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거지. 네 빚도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 빚도 네가 도와주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혼 서류 곧 보내드릴 테니까 도장 꼭 찍어주세요. 저는 할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에 정말로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도장이 찍힌 서류가 돌아왔어요. 정호도 시어머니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빚쟁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한 것 같았어요. 이혼 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을 때 제 기분은 복잡했어요. 한 달 전에 이곳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벌써 이혼신고를 하러 온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사무실로 갔습니다. 주얼리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오프라인 매장 오픈 준비, 신제품 라인 개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 제 돈을 빼앗아갈 걱정도 시댁 눈치 볼 필요도 없었죠. 제가 번 돈은 온전히 제 것이고 저의 인생도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에 한 달이 지났고 저는 그동안 준비했던 오프라인 매장 오픈에 집중했어요. 강남의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았고 인테리어도 제 취향대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오픈 당일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친구들은 물론이고 거래처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 제품을 사주셨던 단골 고객님들도 오셨어요. 매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생각보다 매출도 좋았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한 주얼리들이 고객님들의 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뿌듯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었죠. 오픈 일주일 후에 친정엄마가 매장에 들르셨습니다. 수연아, 매장 장사 잘 되는구나.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다행이다. 그나저나 시댁에서 연락 없어? 없어요.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연락 안 왔어요.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잘 됐다. 그 사람들 다시는 만나지 마라. 물론이죠. 이제 완전히 남이에요.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정엄마에게서였어요. 수연아, 너네 옛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전화했어. 네? 왜요? 이혼 물으자고. 네가 사장이라는 걸 알았나 봐. 이혼 취소하자고 난리야.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제 매장 오픈 소식을 어디선가 들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했겠니? 우리 딸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했지.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용서해달래. 뻔뻔하기는. 엄마, 혹시 또 연락 오면 받지 마세요. 저도 번호 차단했어요. 그래, 알았어. 너 정신 차리고 일이나 열심히 해. 전화를 끊고 나니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빚쟁이인 줄 알았을 때는 사기꾼이라며 이혼하자고 하더니 사장인 걸 알고 나서는 다시 결혼하자고요? 정말 돈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우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미안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엄마도 많이 반성하셨어. 저는 답장하지 않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에 전 시어머니가 직접 매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손님 응대를 하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수연아, 여기는 왜 오셨어요?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그때 너무 흥분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주변에 손님들이 있어서 저는 시어머니를 조용히 매장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희 이혼했잖아요. 이혼은 했지만 취소할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잖아. 수연아,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정호랑 다시 시작하자. 제가 사장인 걸 알고 나서 생각이 바뀌신 거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월급쟁이의 빚 3억 있는 줄 알았을 때는 사기꾼이라고 하시더니 사장인 걸 알고 나니까 다시 며느리 삼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수연아, 그건 오해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연아, 제발 우리 정호가 너무 힘들어해. 너를 정말 좋아했었어. 좋아했으면 속이지 말았어야죠.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죠. 그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손님들 기다리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서 있다가 결국 매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련도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매장 정리를 하면서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결혼,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이혼.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깨달았죠.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부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사는 게 행복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사업과 제 꿈, 그리고 제 인생.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결혼은 실패했지만 제 인생은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누군가의 복을 걷어찬 건 시댁이었고 제 복은 제가 지켜냈으니까요. 이제 저는 다시 시작입니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한 모습으로요.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속지 않을 겁니다. 저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이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이 넘어서야 남편을 만났어요. 주변에서는 늦은 결혼이라고들 했지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로를 이해할 만큼 성숙해진 나이였으니까요.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웹디자이너로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친구의 소개팅 자리였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그는 달랐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만남 이후 그는 매일 아침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늘 커피 2잔을 들고요. 이러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제가 당황해하며 말했지만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커피를 들고 나타난 그 사람. 저는 그 성실함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3년간의 교제 끝에 우리는 결혼했고 늦은 만큼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요리를 하고 평일 저녁에는 퇴근하고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작지만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 부부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외동으로 자라며 늘 외로움을 느꼈기에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병원도 다니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죠. 반복되는 실패에 스트레스는 쌓여갔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임신 테스트기에서 한 줄만 나타났을 때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괜찮아. 나와봐. 문을 열자 남편이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둘이 살아도 괜찮아. 나는 당신이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아이 없어도 우리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조금 안도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그의 말에 위로받으며 우리는 계속 맞벌이를 하며 차근차근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우리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우리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시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저를 보시며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고맙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그것이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시댁 식구들과 처음으로 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시작점이 될 줄은요.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시어머니는 급격히 무너지셨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고 밤마다 우시는 소리가 들린다고 남편이 걱정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셔. 우울증 초기 증상 같다고 하더라. 남편은 매일 퇴근 후에 시댁에 들러서 어머니를 확인했고 저도 주말마다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집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잖아. 한 달 정도 걸린다는데 그동안 어머니 집에서 지내면 어떨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댁과는 회사까지 거리도 멀었고 그건 친정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외로워하셔. 딱 한 달만 함께 지내주면 안 될까? 그래, 한 달이면 금방이지. 어머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현명하게 잘해줘야 해. 시어머니가 지금 제일 힘드실 때니까. 저도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한 달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짐을 쌌어요. 그렇게 시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아주셨고
남편도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하지만 이틀째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새언니, 오늘 저녁은 뭐야? 신우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언니라는 호칭조차 무례하게 들렸어요.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퇴근한 지 얼마 안 돼서 준비 중이에요. 그럼 빨리 준비해. 나 진짜 배고프거든. 신우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모든 집안일은 제 몫이었어요. 너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새언니 하는 것 좀 도와. 시어머니가 가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신우는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해. 그냥 언니가 하면 되잖아. 저는 매일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왕복 3시간 거리를 출퇴근했어요. 저녁 8시에 도착하면 시어머니와 신우의 저녁을 준비해야 했고 설거지에 집안 청소까지 마치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이 잦았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어요. 미안해, 여보. 회사랑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이라 빠질 수가 없어. 괜찮아, 다녀와. 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남편은 제 표정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2주째가 되던 날,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날도 저녁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배에 통증이 왔어요.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고 시어머니가 놀라 달려오셨습니다. 너 괜찮아? 죄송해요. 잠깐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남편이 퇴근해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유산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유산이요? 제가 임신이었어요? 임신한 지 5주 정도 되셨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조리 잘 하셔야 해요. 저는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도 그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여보, 나 친정에 가서 좀 쉴게. 며칠만. 병원에서 나오며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지금 어머니가 또 몸이 안 좋으시대. 며칠만 참아줄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몸과 마음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유산 후에 친정에 가고 싶다는 제 말에 남편은 결국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만이었어요. 일단 하루만 쉬고 와. 어머니가 많이 불안해하죠. 저는 친정에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조금만 참아. 시어머니도 많이 힘드실 거야. 다음 날 저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자마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엄마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신우의 비명소리에 저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계셨고 우리는 급히 119를 불렀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시어머니.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간경화 말기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간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과 신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시어머니가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가족 중에 간이식 가능한 분이 계시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남편과 신우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두 분 다 적합하십니다. 누가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못해요. 신우가 먼저 손사래를 쳤어요. 나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회사에서 승진 앞두고 있어. 수술하면 최소 3개월은 쉬어야 한다며? 절대 안 돼. 엄마 목숨이 달린 문제야.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가 해. 오빠는 이미 결혼도 했잖아. 나는 안 돼. 그렇다면 당연히 남편이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망설이며 말했어요. 나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
지금 수술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자식 모두 적합 판정을 받고도 어머니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일을 먼저 생각하다니요. 시어머니도 병실에서 들으셨는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나는 너희들 간을 받고 싶지 않아. 너희 몸에 칼 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도 남편과 신우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시어머니는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병실로 부르셨습니다. 잠깐 이리 와봐.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검사 한번 받아봐 줄 수 있겠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저요? 애들은 안 하겠다는데 네가 해주면 안 될까? 며느리도 자식이잖니. 그 순간 남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한번 검사라도 받아봐, 제발.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지만 제게는 배신감으로 느껴졌어요. 안 돼요. 저는 유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몸도 회복이 안 된 상태고요. 그냥 검사만 받아보는 거야.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결국 저는 떠밀리듯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간 크기가 작은 편이시고 빈혈 수치도 상당히 낮으세요. 수술은 매우 위험합니다. 공여자 본인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럼 다른 병원에 가보자. 거기서는 웬만해서 가능하다고 하더라.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병원에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다며? 일단 가보기만 해.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끊임없는 전화와 설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얘야, 나 살려줘. 네가 아니면 안 돼. 매일 밤 울면서 전화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새벽에도, 점심시간에도, 퇴근길에도요. 나 정말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제발 한 번만 더 다른 병원 가보자. 저는 차마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거절하면 죄책감에 시달렸고 남편도 저를 설득했으니까요. 여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그렇게 저는 세 곳의 병원을 더 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공여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매번 같은 대답을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아파트 말이야. 아파트가 왜? 네 명의로 바꿔줄까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였거든요. 시어머니가 결혼 자금으로 보태주신 거라 그땐 당연히 남편 명의로 했었어요. 갑자기 왜? 그냥 미안해서. 네가 많이 힘들었잖아. 순간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묘했어요. 간이식 이야기가 나온 시점에 갑자기 아파트 명의 이전이라니. 혹시 이거 간이식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어쨌든 네 명의로 바꿔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금전적인 거래였습니다. 아파트를 주는 대신 제 간을 어머님께 달라는 거였죠. 나는 필요 없어. 그냥 둬. 여보, 왜 그래? 당신한테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면 아무런 조건 없이 줘. 이건 거래잖아. 그날 밤 신우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아파트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굴 거예요? 우리 엄마 살려달라는데 그것도 하나 못 해줘요? 집 받고 입 다물 거예요? 언니도 며느리면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실망이에요. 저는 문자를 읽자마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배은망덕, 도리? 저는 이미 충분히 희생했어요. 유산까지 하면서 시댁 살림을 돌봤고 몸이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간병까지 했는데요. 저는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면 아가씨가 해요.
아가씨는 적합 판정 받았잖아. 언니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도 안 돼.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어. 그건 핑계잖아요. 그냥 다른 병원 가면 되는데. 내가 왜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네 엄마인데 네가 해. 언니 진짜 이기적이네요. 그럼 우리 오빠랑 이혼해요. 우리 집안에 그런 며느리 필요 없어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퇴근하기 전 저와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너가 나 좀 살려줘. 시어머니는 현관에서부터 울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안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네가 아니면 누구한테 받아? 우리 딸은 아직 어리고 아들은 가장인데 몸에 칼을 댈 수 없잖아. 그럼 저는 돼요. 저는 며느리니까 괜찮아요? 넌 며느리잖아. 며느리도 내 자식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면 왜 딸은 안 되고 며느리는 돼요? 아가씨도 어머님 자식 맞죠? 내 딸은 달라. 딸은 귀한 거야. 그 말에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도구였어요. 필요할 때 쓰고 버릴 수 있는 존재였죠. 어머님 저는 못해요. 제 건강도 지켜야 하고 나중에 제가 아이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넌 이미 유산했잖아.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유산한 게 제 잘못인 것처럼 아이를 못 가질 거라고 단정 짓는 그 말이요. 당장 나가주세요. 아니 얘야.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이야기 저한테 꺼내지 마세요. 저는 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내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 밖 복도에서도 한참을 우셨지만 저는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내보낼 수 있어? 그럼 당신이 해. 당신 엄마잖아. 나는 회사 일이 있다니까. 나도 회사 다녀. 그리고 나는 유산한 지 한 달도 안 됐어.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죽게 생겼는데. 그럼 아가씨는? 아가씨는 왜 안 해? 걔는 아직 어려. 35이 어린 나이야? 나보다 어린 것도 아닌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집에서 저는 가장 만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에 저는 마지막으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끝까지 달달 볶으며 요구를 해서였습니다. 최종 결과 말씀드릴게요. 간 크기 부족, 빈혈, 그리고 최근 유산으로 인한 신체 회복 미완료 상태. 이 상태로 수술하면 공여자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수술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담당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가족분들 중에 적합한 분이 계시다면서요? 그분들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설득당할 이유도 없었어요. 이러는 사이에 제 건강과 제 삶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대학병원 정밀검사 결과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댁 식구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까지요. 어떻게 됐어?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불가능하대.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해가 아니라 분노로 바뀌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신우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처음 검사할 때부터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말했어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 낭비했는데. 시간 낭비? 제가 언제 하겠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분명히 수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언니가 자진해서 검사 받았잖아. 그럼 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 등살에 떠밀려서 검사를 받은 건데 마치 제가 자원해서 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나 죽으란 거야?
남편은 머리를 감싸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신우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엄마 살려줘. 엄마, 신우는 당황하며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엄마 일어나.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어나. 신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딸이 수술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나 살 빼야 해. 의사가 체중 10kg 감량하래. 신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체중 감량도 쉽지 않을 텐데 그걸 해야만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정말 위급한 순간에 그들이 선택한 건 결국 피를 나눈 가족이었죠. 처음부터 제게 부탁한 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을 지키기 위한 시간 벌기였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어디 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친정에. 언제 올 건데? 안 와.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미 끝났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 생각해봐. 당신이 잘못한 게 뭔데?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야기 다 들었잖아. 그러면서도 계속 나한테만 강요했지. 아파트 명의 이전하는 것도 간 이식의 대가였고. 이게 사랑이야? 이게 가족이냐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어머니가 뭐? 어머니가 중요하면 당신이 했어야지. 평소에 그렇게 효도하는 척 하더니 정작 책임질 때는 며느리한테 떠넘기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희가 너무 소란스러웠는지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너 이 시간에 어디 가니? 이혼할 거예요. 저는 친정 가요. 이혼? 왜? 왜냐고요? 저는 이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유산했을 때도 몸이 아플 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면서 가는 달라고 했어요. 딸은 귀하니까 며느리가 대신하라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었어요? 며느리도 자식이라면서요? 근데 왜 딸이 하려니까 울면서 말렸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 사세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남편은 계속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통 왔습니다. 미안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전화 좀 받아.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한 달 후에 신우의 수술이 잡혔다는 소식을 어머니를 통해 들었어요. 신우는 병원에서 식이 조절과 운동을 하며 체중을 감량했다고 했습니다. 본인 어머니인데 당연히 아가씨가 해야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일이 제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남편을 마주쳤을 때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정말 이혼해야 돼? 무조건 이혼이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돼? 아무것도 이미 너무 늦었어. 조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파트는 남편이 제 앞으로 해두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위자료도 받기로 했어요. 법원을 나서는데 신우도 남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왜? 나 다음 주에 수술해. 그래, 잘 됐네. 언니는 정말 오빠랑 이혼하는 거야? 당연하지. 신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이제 와서 사과는 필요 없어. 너도 건강 잘 챙겨. 저는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지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이혼 조정이 끝나고 친정으로 돌아온 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우리 딸. 그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네 선택이 옳았어.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사람으로, 딸로 존중해 주셨어요. 제 몸이 아픈지 물어봐 주시고 제 마음이 괜찮은지 걱정해 주셨죠. 시댁에서는 한 번도 받지 못한 관심이었습니다. 밥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해줄게.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 쉬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 주셨어요. 밥상 앞에 앉아서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떠먹을 때 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유산 후에 제대로 검진받지 못했거든요. 많이 무리하셨네요. 몸이 상당히 약해져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분간은 푹 쉬시고 영양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스트레스도 최대한 받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제 건강이 우선이라고요. 친정에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수술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우가 간이식을 해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고 했어요. 잘 됐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제가 했어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 모든 이야기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정리하는데 몇 달이 걸렸지만 결국 모든 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원래 살던 집은 팔아서 남편과 나누었기 때문에 저는 친정 근처에 혼자 살 수 있는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엄마, 저 이사 갈게요. 벌써? 여기서 더 있어도 되는데. 괜찮아요. 이제 혼자 살아보고 싶어요. 이사하던 날 아버지가 짐을 옮겨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여긴 네 집이야. 알아요, 아빠. 고마워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를 위해 저녁을 차릴 필요도 없었죠. 자유롭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몇몇 동료들이 걱정해줬어요. 괜찮아? 많이 힘들었겠다. 이제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잘한 거야. 네가 행복해야지. 동료들의 따뜻한 말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를 맡아서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팀장님께 인정도 받았습니다. 요즘 더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좀 잘했어요. 농담처럼 대답했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시댁 일로 지쳐서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던 거죠. 이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우연히 거리에서 신우를 마주쳤습니다. 언니, 신우는 많이 말랐고 수술 후유증 때문인지 얼굴 표정부터 조금 힘들어 보였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셔? 응, 많이 좋아지셨어. 잘 됐네. 언니, 그때 정말 미안했어. 신우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 받아도 달라지는 건 없어.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언니한테 너무 심했어. 저는 잠시 신우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힘들었겠다. 건강 잘 챙겨. 언니도.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화해는 아니었지만 미움도 아니었어요. 그냥 끝이었죠. 저는 제 몸을 돌보며 천천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요가를 시작했고 주말마다 친구들을 만나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 요즘 표정 완전 밝아졌다.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재혼 생각은 없어?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은 나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아.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생명을 담보로 한 거래를 제한하는 건 폭력이에요. 저는 제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결국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희생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의 고통을 먼저 헤아려야죠.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나쁜 며느리가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그저 제 삶을 지키고 싶었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온전히 저를 위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제 편이 되어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선택할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도 괜찮아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도 이제부터는 제가 주인공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번 갔다 돌아온 32살의 돌싱입니다. 겨우 2년도 채 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한 것이 전부였고 더 참고 살았다가는 제 인생을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 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이혼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남들은 결혼 생활 2년이면 아직 한참 신혼이라고 하는데 제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와중에 저 혼자 이혼해서 서로 고소를 하니마니 하고 있으니 진짜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집니다. 남편이 하는 말은 제가 이해심이 없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전 애초에 이 결혼이 사기당했다고 생각해요. 결혼 전 처음 재개했던 약속과는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져 버렸는데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참고 이해해줘야 할까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는 천천히 갖기로 하고 일단 돈부터 모으려고 했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직장이긴 하지만 모아놓은 돈도 너무 부족하고 당장 한 사람이 휴직급여로 돈을 적게 받으면 생활이 너무 불안할 것 같았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 둘뿐만이 아니라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홀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저희 남편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집을 나가셨고 한참 뒤에 이혼하자고 하시더니 지금은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님 쪽과는 연락을 아예 끊게 되었고 저도 지금까지 얼굴 한번 본 적 없습니다. 남편이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다 보니 연애할 때부터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우리가 결혼하면 홀로 계신 어머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남편에게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홀어머니의 외아들인데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고 어머님 나이 먹고 병들면 저한테 돌보라고 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했으니 연애 초반부터 이런 걱정을 안고 있었지만 소심했던 저는 차마 입 밖으로 그 이야기를 꺼내진 못했습니다.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이 아닌데 저 혼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30대 후반이 되기 전엔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연애 1년 만에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도 30을 넘기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 생각이 없진 않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역시나 어머님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에게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제가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것은 오빠가 나랑 결혼하면 혼자 계실 어머님은 어떻게 해?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차마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던 건지 아니면 은근슬쩍 뭉개고 갈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질문에 당황하면서 저보고는 어떻게 하고 싶냐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애를 낳으면 시어머니가 봐줄 수도 있지 않냐며 은근히 같이 살고 싶다는 속내를 내비치길래 혹시나 해서 미리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라도 어머님을 우리가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난 오빠랑 결혼 안 할래. 라고 하면서 딱 잘라서 선을 그었어요. 창창한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 수발 들고 싶은 생각 없고 나중에 어머님이 나이 먹고 아프기라도 하면 병수발은 더더욱 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제가 돈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시댁에 얹혀 살아야 하는 입장도 아닌데 왜 우리 부모님을 놔두고 오빠네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하냐고. 난 절대 못하니까 그런 여자를 찾는 거면 지금 당장 헤어지고 나보다 훨씬 착한 여자 찾으라고 말했어요. 조금 잔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이런 식의 문제는 확실하게 풀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오해가 생기고 큰 문제가 되니까 분명하게 해두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땐 제 말이 다 맞다고 하더니 자기 엄마는 아직 건강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벌고 있으니 나중에 어머님이 나이 더 먹으면 용돈이나 조금 더 드려도 괜찮겠냐고 묻길래 잠시 생각해보니 그 정도는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저도 동의했어요. 그 이후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몇 번이나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은 없다 이야기했고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결혼 전 남편과 어머님이 함께 살고 있던 집은 작고 낡은 빌라였어요. 다행히 그 집에 대출도 없었고 남편이 결혼해서 빠져나온 다음에도 어머님이 그냥 사셔도 아무 문제 없는 곳이었습니다. 25평의 방이 3개라서 저희 신혼집으로 써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결혼하면서 멀쩡한 어머님을 쫓아내고 그 집을 차지하는 모양새는 좀 아니다 싶었죠. 다만 남편이 따로 모아둔 돈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 사시는 그 집을 담보로 1억의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구하고 그 대출은 저와 남편 둘이서 천천히 갚아나가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이랑 따로 떨어져 살아본 적 없다고 하시길래 그게 좀 걱정이긴 했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서로 집이 멀지도 않으니까 남편한테 종종 어머님 댁 들러서 같이 저녁도 먹고 시간 보내다가 오라고 이야기했죠. 이런저런 고생 끝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최대한 빨리 대출부터 갚고 우리 두 사람 집부터 사는 것이 목표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친정도 전셋집을 돌아다니느라 이사를 2년마다 자주 다니고 이사할 때마다 집주인 눈치 보며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처음으로 부모님 명의로 된 우리 집을 산 뒤로부터 가족들이 너무 안정되고 화목해지더라고요. 부모님의 표정부터 달라졌고 생활하는데도 그전에 없던 여유가 생겼어요. 다신 이사가지 않아도 되고 전세 계약 끝나면 어딜 가야 하나 이번 계약은 연장해 주려나 전전긍긍 고민하는 것도 없으니까 정말 삶이 안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조건 집부터 사야겠다고 결심하고 그전까진 아이도 미루고 해외여행이건 남편 자동차도 전부 포기하고 돈부터 빡세게 모으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적금을 매달 80만 원씩 붓고 있긴 했지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 따로 돈 들어갈 곳도 없었고 적금 붓고 난 나머지 돈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 품을 떠나 남편이랑 둘이 버는 걸로 생활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돈 들어갈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시댁담보로 받은 대출 1억도 갚아야 하고 그 와중에 아끼고 아껴서 저희 집 살 돈도 따로 모아야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큰 고민 없이 사고 종종 기분 내고 다니던 것들 다 끊고 훨씬 독하게 살았어요. 남편과 제 한 달 수입의 절반 이상을 매달 모았고 제 목표는 2년 지나고 이 집 전세 계약 연장할 때 어머님 1억 빚은 다 갚아버리는 것이었죠. 난생 처음 그런 큰 빚을 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괜히 걱정되고 쫓기는 듯한 마음에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더라고요. 빨리 대출부터 다 갚아놓고 그 다음에 뭐래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더니 결혼 1년 만에 4천만 원을 모았고 5천만 원이 모였을 때 대출원금의 반을 먼저 갚아버렸어요. 제 용돈 20만 원, 남편 용돈 30만 원, 딱 그렇게만 쓸 수 있었고 술 좋아하고 모임 나가기 좋아하는 남편이었지만 적어도 대출 다 갚을 때까지는 좀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남편에게 친구들 만나서 술 한 번 사주라고 생활비 카드 주면서 적당하게 계산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저야 친구들 덜 만나고 아끼고 살아도 상관없다지만 아무래도 남자들은 사회생활도 하고 술자리도 한 번씩 나가줘야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 안 당한다고 들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은 여유 있게 살아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땐 우리 눈앞에 닥친 미래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하지 남편이랑 제 월급은 오를 생각 없는데 남들은 주식이다 코인이다 하면서 돈을 엄청 벌었다고 했으니까요. 오직 저희 두 사람만 아무것도 안 하고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저랑 다르게 좀 태평한 성격이라서 아직 젊은데 집이 없으면 좀 어떠냐고 하면서 어머님 사시는 집도 있으니까 우린 좀 편하게 살자고 자주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 이제 환갑이신데 언제 그 집이 우리한테 넘어오길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남편이 그런 속 편한 소리 할 때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이러다 평생 집도 없이 은행 대출 받아서 남의 집 전세금 올려주며 살게 생겼다고 이야기했어요.
태평한 남편 때문에 부부 사이의 말다툼도 점점 늘어갔고 한때는 제가 너무하는 건가 싶어서 남편 용돈도 좀 올려주고 했지만 소용없더라고요. 결국 그러다가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 남편 하는 말이 당신은 그럼 집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남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래, 우리 집 살 때까지만 조금 참으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당신 용돈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했죠. 제 용돈은 결혼한 이후로 한 달에 20만 원 고정이었고 남편은 30만 원씩 주다가 하도 모자라 하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는 50만 원으로 올렸어요. 몇 년 후면 시어머니는 회사도 못 다니고 돈도 못 벌 텐데 우리가 버는 걸로 시어머니까지 용돈 드릴 생각을 하다 보면 가계부 정리를 할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정도였죠. 돈 때문에 자꾸 남편이랑 싸우게 되니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한 결혼인데 너무 남편을 숨도 못 쉬게 닥달했나 싶어서 조금 풀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어느 주말에 약속 없이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밝게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시길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대뜸 저와 남편에게 하는 말이 그래, 니들이 생각 잘했다. 한 집에서 다 같이 사는 게 돈 버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체 무슨 소리인지 영문을 몰라서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꿈뻑거리고 있었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님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왔다 하시면서 저희 집 전세 계약이 언제까지니까 집주인한테 빨리 집 빼겠다고 말을 하라더군요. 대체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갑자기 이삿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새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이사를 간다는 건지 우리가 이사를 가는 건지 아니면 둘 다 간다는 건지 남편에게 사전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서 당혹스러웠죠. 그런 와중에 어머니께서 제게 며느라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안방은 너희가 쓰는 게 아무래도 낫겠지? 나는 침대가 작아서 작은 방 써도 된다. 라고 하시는데 저랑 합가해서 같이 살자는 소리잖아요? 남편에게 어머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미리 말하는 걸 깜빡했다는 가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 맞다. 내가 이야기 안 했었나? 당신이 하도 집 사달라고 하니까 엄마 집 팔고 우리랑 합쳐서 넓은 집 구해 같이 살기로 했어. 저는 맹세컨대 그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지면서 성질이 팍 올라왔는데 어머님이 앞에 계시니까 소리도 못 지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냥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고 저는 안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에 어머님이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너 표정이 왜 그래? 설마 나랑 사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야? 너가 아파트 사주기 전까지는 애도 안 낳겠다고 했다면서? 니들이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내 아들 달달 볶고 살 바에는 같이 사는 게 낫지. 돈도 절약하고 바로 집도 생기고. 아무리 제가 집 사자고 허리띠를 졸라맸다지만 시어머니와 합가하면서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에게 몇 번이나 합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 앞세워서 밀고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입에서는 욕이 터져나오려고 하는데 시모한테 쏟아낼 수는 없어서 거실로 뛰어나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어?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겨우 결혼한 지 2년도 안 됐고 앞길이 창창한데 시어머니 모시고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아야 한다니 너무 끔찍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며 남편에게 막 쏟아냈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전부 제가 문제라고 제가 집 사달란 소리만 안 했어도 합가할 생각 안 했다며 자기가 더 성질을 내는 겁니다. 다 그렇다 쳐도 사전 양해도 없이 어머님이랑 남편이 결정하고 저한테 통보하듯 이야기하는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었죠. 남편이 뭐라고 하던 나는 어머님이랑 같이 안 살 거라고 했더니 두 사람 모두 뻔뻔한 얼굴로 이미 다 정해진 거라 어쩔 수 없답니다. 어머님 사시는 집은 부동산에 내놨고 우리 집도 집주인한테 얘기할 거라면서 이따가 부동산에 이사갈 집 보러 가기로 했으니 원한다면 저도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살 바에는 그냥 이혼하고 갈라서자고
너나 너희 엄마 데리고 평생 살라고 소리쳤는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이 제게 욕을 퍼부으며 어쩜 그리 못돼 처먹었냐고 하시는 겁니다. 나랑 사는 게 뭐 어때서 그러냐? 내가 너를 괴롭히기라겠냐? 잡아먹기를 하겠냐? 너가 애 낳으면 집에서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내가 다 대신 해줄 텐데. 남편이랑 시무랑쌍으로 저한테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내가 알던 사람들이 맞나 싶고 그때 드는 생각은 절대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이었죠. 아니 아예 남편이랑 계속 살고 싶은 생각마저 싹 다 사라져버렸어요. 두 사람이 나가서 집을 짓고 살던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던 알아서 하시라 하고 나는 오늘부터 이 집 며느리 아니니까 당장 집에서 나갈 거고 남편에게는 이혼이나 준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퍼붓고 나서 여행 가방을 꺼내 필요한 옷 몇 가지 꺼내서 담고 집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이대로 멀쩡히 보낼 수 없다면서 남편이 쓰는 골프채를 들고 오더라고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골프채를 들고 죽자 살자 덤비니까 너무 놀랐고 한 대라도 얻어맞기 전에 어머님을 밀치고 집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결국엔 짐도 하나도 못 챙기고 맨몸으로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진짜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구나 싶어서 차마 다시 들어갈 엄두도 내겠더라고요.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넘어갔더니 걸친 겉옷도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들어온 딸을 보고 우리 친정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방금 있었던 자초지종을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이번엔 엄마 아빠를 앞세워서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죽이네 살리네 하던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찾아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있더라고요. 어머님, 방금 전처럼 골프채 들고 또 한 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다 늙어서 힘도 없는데 어떻게 젊은 너한테 덤빌 수 있겠냐고 저보고 거짓말하지 말라시더군요. 단단히 화가 난 우리 부모님이 합가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묻자 남편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대신 나서서 내 아들이랑 같이 사는 것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장가 보내기 전까지 평생 아들이랑 같이 살아왔는데 지금은 왜 같이 살면 안 되냐고 오히려 친정부모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한다며 저보고 집에 가자고 해서 아까 가방에 대충 싸둔 짐만 챙겨들고 집에서 나왔어요. 친정집으로 부모님과 함께 돌아오면서 저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합가를 하던 안 하던 앞으로 저런 사람들이랑은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은 일단 부모님 집에서 푹 쉬고 다음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놈이 한다는 소리가 이혼하는 것은 상관없다면서 대신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그대로 두고 저보고 몸만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장난하나요? 제가 그동안 억지로 허리띠 졸라매게 하면서 겨우겨우 5천만 원이나 대출 갚았는데 그 돈까지 그냥 공짜로 꿀꺽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남편에게 헛소리 하지 말고 전세보증금의 절반은 내 돈이니까 이혼할 거면 그 돈은 줘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증거도 없고 명의가 본인 거라서 저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하더라고요. 진짜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제가 한 푼 아끼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술 먹어야 한다, 친구 만나러 가야 한다, 뺀질뺀질 돈 쓰고 놀러 다닐 궁리만 하던 인간이 이혼하자고 하니까 모은 돈은 전부 자기 거라며 우기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더 이상 이야기하기도 싫어서 아빠한테 이야기했고 아빠 친구분 소개로 변호사 만나서 남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버렸어요. 만약 이래도 안 통하면 이혼 소송까지 갈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제 통장 내역 보면 누구의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다 나오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사람 귀찮게 만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명의니까 한 푼도 안 줘도 된다고 바락바락 우기던 남편은 며칠 후에 제가 보낸 내용 증명을 받았는지 대체 얼마를 원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정확히 전세 대출 갚고 남는 돈의 절반이 제 몫이라 했고 조금 생각해보겠다던 남편은 소송으로 가서 저를 이길 자신이 없었는지 며칠 뒤에 알겠다며 절반을 주겠다더라고요. 남편에게 확답을 받자마자 바로 이삿짐 센터 불러서 그 집에 남아있던 제 짐들 다 싸서 가지고 나왔고 집이 나가자마자 남편에게 돈 입금받고 빠르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도 끝이 났어요. 남편은 이혼하자마자 다시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기회 봐서 시모랑 합칠 생각이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이 문제로 이혼하는 마당에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엄마랑 같이 사는 것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며 결국 제가 문제라는 듯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잘 됐다 싶습니다. 어차피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한 번은 겪을 일이었어요. 제가 더 나이 먹고 부부 사이에 아이라도 생겨서 이혼하기 힘들어질 때 이랬으면 정말 고민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빨리 터뜨려주니까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동안 대출 갚고 돈 아끼느라 구질구질하게 살았는데 친정에 다시 들어와서 여유 있게 사니까 솔직히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한 삶을 놔두고 왜 그 자식 만나서 푼돈에 벌벌 떨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다른 여자 괴롭히지 말고 평생 자기 엄마와 함께 둘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성격 더러운 시어머니 수발들게 하는 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시모가 휘두른 골프채에 한 대쯤은 맞아줄 걸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바로 고소해서 전과라도 달아드렸어야 속이 더 후련했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